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월스트리트의 영적인 역발상 투자자로 불리는 존 템플턴 경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존 템플턴 분석 보고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토대로 그의 투자 철학, 또 그 시대를 앞서갔던 전략들, 그리고 뭐랄까 우리에게 남긴 유산 같은 것들을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요, 간단히 말해서 템플턴을 아주 특별하게 만든 그 핵심 원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대 비관론 같은 거요. 그리고 그의 전설적인 투자 사례들, 이런 걸 보면서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템플턴 철학하면 역시 그 최대 비관론의 지점, 이게 딱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포인트 오브 맥시멈 패시미즘. 그러니까 모두가 막 공포에 질려서 팔 때, 그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아, 맞아요. 그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심지어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진 바하마로 이주까지 했어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템플턴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어떤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봤다는 거죠. 특히 공포요. 공포심이요? 네. 바하마 이주는 그냥 물리적으로 멀리 간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집단적인 감정의 파도, 거기서 좀 벗어나서 냉철하게 분석하려는 의도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시장이 진짜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순히 감정 때문만이었을까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혹시 글로벌 정보를 얻거나 다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월스트리트랑 떨어져 있다 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집단사고,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넓은 시야로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긴 배경을 보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일대 수석 졸업에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유학까지. 그리고 75개국을 여행하면서 직접 자본시장 정보를 모았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경험이 나중에 글로벌 투자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대망의 1939년, 이때가 그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정말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근데 그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부양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1만 달러를 빌려서 네, 주당 1달러도 안 되는 주식들을 샀죠. 무려 104개나요. 심지어 그중에 37개는 파산 상태인 회사였다면서요. 네,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배짱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다른 분석, 거기에 기반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고요. 네, 4년 뒤에 그 돈이 4만 달러가 됐으니까요. 첫 투자회사 설립의 종잣돈이 된 거죠. 와, 이런 초기 성공이 그의 역발상 철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954년에 설립한 템플턴 그로스 펀드, 이게 또 대단하잖아요. 아, 네. 38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6%였으니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죠.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글로벌 바겐 헌팅 전략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뒤져서 남들이 좀 간과하거나 두려워하는 저평가된 자산들, 이걸 찾아 나선 거죠.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1960년대 일본입니다. 아, 60년대 일본이요? 네, 그때만 해도 서구 투자자들은 패전국 일본을 거의 쳐다도 안 봤죠. 그렇죠. 근데 템플턴은 직접 가봤어요. 그리고 잠재력을 본 거죠. 어떤 잠재력이요? 예를 들어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봤는데 당시 미국 기업 평균이 한 15배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일본 기업은 평균이 고작 3배에 불과했어요. 3배요? 와, 엄청 싸게 느껴지네요. 네,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낮다는 의미였죠. 근데 PER 3배가 매력적이긴 한데, 그 당시 일본 시장 정보도 부족했을 거고, 정치적 위험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함정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템플턴이 강조했던 게 철저한 현지 조사와 분석이었어요.
아하. 그냥 숫자가 싸다고 덥석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히타치 같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인내심. 이게 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무려 20년 동안 보유를 했어요. 20년이요? 네. 그러다가 일본 버블 정점 직전인 1986년에 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빛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와, 20년이라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네요. 또 다른 사례는 뭐였죠? 1997년 한국입니다. 아, IMF 외환 위기 때군요. 네,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최대 비관론 상황이었죠. 정말 모두가 한국을 떠나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때 템플턴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우량주들을 오히려 대거 사들였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이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이다.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달러 기준으로 2년 만에 약 300% 수익을 올렸습니다. 300%요? 와. 네, 이건 그의 분석이 그냥 역발상을 넘어서서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의 역발상 논리가 하락장에서도 통했군요. 아, 닷컴 버블 때는 또 반대로 행동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시장이 이번엔 탐욕에 휩싸였을 때도 그는 냉정했죠. 네. 닷컴 버블 시기에 그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 이후에 보호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그 기간이 끝나면 내무자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올 거다. 이걸 예측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과대평가된 기술주들을 공매도, 즉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를 해서 단 몇 주 만에 8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의 원칙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결국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정말 독자적인 길을 걸었던 템플턴인데 그의 신념은 사회적으로도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1972년에 제정한 템플턴 상이죠. 아, 네, 맞습니다. 노벨상에 좀 간과하고 있는 영적 진보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죠. 네. 의도적으로 노벨상보다 상금을 더 높게 책정해서 당시에도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첫 수상자가 머더 테레사였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좀 기독교 중심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저명한 무신론자들의 비판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역시 최재 비관론을 활용하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다. 네. 둘째는 시야를 글로벌하게 넓혀라. 기회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셋째는 겸손과 철저한 분석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 있잖아요. 아, 네. 위험한 말이죠. 그걸 항상 경계하고 또 싸다고 무조건 사는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넷째는 인내심이죠. 아까 1번 사례처럼요. 그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5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5년이요? 네. 어쩌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너무 일찍 사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견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의 성공은 물론 용기에서 나왔지만 그 용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캠플턴은 시장 환경이나 기술은 계속 변할지 몰라도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이라는 그 패턴은 변하지 않고 반복된다는 걸 꿰뚫어 본 것 같아요.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들, 이게 오늘날처럼 변동성이 정말 큰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존 템플턴 경에 대한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템플턴은 자신의 어떤 깊은 영적인 또 윤리적인 신념을 투자에 통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심지어 죄악주라고 하죠. 뭐 담배나 도박 관련 기업 주식 같은 거요. 아, 센스톡스. 네, 그런 투자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수익률이 최우선시되는 경향이 참 강한 세상인데요. 만약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여러분의 투자나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의식적으로 통합한다면 어떤 선택의 변화가 생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